내년 총선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비 후보 등록을 하는 12월 15일부터 배상훈의 냄사, 임태훈의 군인권 119는 총선 기획보도로 대체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언제쯤이나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세상에서 정말 프렌들리하게 살고 싶어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퍼플 컬러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저 이거 좋아합니다. 원래 좀 색깔이 없는 사람들이 네. 그런 중간색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아, 근데 그 잘 어울리시는데 네. 그 별로 티 안 나게 하려고요. 그래요? 네. 보라색이 튀어요. 아, 튀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김종철 부장님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시잖아요. 오늘 굉장히 영어가 많이 나온다. 그런 옷차림이나 이런 게 남달라요. 그래서 주목받게 만드는 효과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뭐, 본론 들어가시죠.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들면서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럴 땐 좀 애청자분들께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 오늘은 과메기 없어요? 오늘 과메기 없어요. 과메기가 안 팔려. 제 미치겠어, 지인이 진짜. 제 친한 분이 후배가 저희 애청자예요. 근데 그 과메기 분을 못 들었다가 이제 엊그제 들었나 봐요. 몰아서. 너무 재밌었다고. 그래요? 먹는 게 소리가 그리고 너무 정말 자기 주문하고 싶다고. 주문하시라고 그래서. 했을 거예요. 제가 하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라고 했어요. 그거 진짜 맛있더라. 그러니까요. 내가 웬만하면 그런 거 그 얘기 안 하는데 정말 맛있더라. 그래서 주문했을 겁니다 아마.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 과메기 사장님이 전화하셨어요. 참 좋은 과메기 사장님이 많이 안 듣나 보다.
주문이 없어? 주문이 없어요. 주문이 애청자 여러분 과메기 좀 철인데 네. 과메기 철인데.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는 네. 그 한 번 딱 젓가락을 꽂으면 뗄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먹게 되는데 이게 좀 저도 주문해야 되겠다. 예, 저도 주문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남편이 맨날 저 출근할 때마다 과메기 오늘은 주문하라는데 너무 일이 많아서 자꾸 까먹는데 우리 까먹지 말고 이번 주말에. 예, 네. 오늘 주문해서 이번 주말에 받아서 맛있게 드시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요새 송년회 하시죠. 네네네. 대리운전? 착한 콜. 대리운전은? 저 썼어요 그거. 한번 썼어요? 진짜 우리 팀 회식하고. 네. 진짜 착한 콜 했어요. 우리가 착한 콜 서비스로 꽃배달, 거기 대리운전. 네, 그 안내 받으신 분도 되게 네, 친절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저도 조만간 이용을 해야 되겠어요. 밤 늦게까지 술 드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새벽에 나오니까 그렇죠. 아침에는 안 해주나 대리운전? 대리운전 해주죠 아침에. 그렇죠. 아침에도 진짜 일찍 나오니까 한번 저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운전, 꽃배달은 착한 콜 서비스 꼭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큰 기업이 되고 성장을 해야 또 좋은 세상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좋은 기업이 커져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야, 오 과장! 바이어한테 화한 보내라 그랬는데 왜 안 보낸 거야? 아닙니다.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화한 하나에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지출 내역이. 착한 콜 화한은 6만 9천 원입니다.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가격만 착한 게 아닙니다. 꽃과 화환을 선물하시면 구매 금액의 5%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을 통해 기부 내역을 검증받은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대리운전은 1800-9998,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어요. 네. 미국 금리 인상. 오늘 새벽에. 네. 딱 올렸어요. 네. 네. 아침에 눈 뜨니까 제일 먼저 이 뉴스가 확 들어오더군요. 네. 저도 밤새 오늘 듣고 기사 하나 올리고 그렇군요. 네. 자, 우선 계속 올린다 했는데 양치기 소년 비슷하게 안 올릴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 올렸어요. 네, 오늘 왜 타이밍을 현지 시각으로 그리고 또 16일이죠. 현지 시각으로 16일, 한국 시간으로 17일 새벽. 그렇죠. 이걸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올해 말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금리 인상 얘기는 꾸준히 나왔던 얘기죠. 그리고 방금 장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정말로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냐 놓고 또 설왕설래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이나 일본이나 다른 중국의 이런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세계 경제 침체 내지는 이것이 장기화되는 그런 국면을 봤을 때 미국이 혼자만 나홀로 금리를 올리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말한 것은 꼭 지키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신뢰의 국가? 그러니까 아메리카 보복도 확실하잖아요. 네. 여하튼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놓고 정말 그렇게 했고요. 오늘 이제 12월 중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한다는 약속 내지는 얘기가 공언이 아니고 오늘 새벽에 0.25%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랬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올해 안에 미국 금리 인상은 가능하다. 사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가 되었었죠. 네네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 금리가 이번에
언제죠? 그 미국발 금융위기 그 금융위기 이후로 2008년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로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네. 그때 엄청난 양적 완화 정책 한마디로 엄청난 달러를 찍어냈죠. 사실상 구제금융을 이렇게 했고 미국이니까 찍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워낙 찍어내봐야 우리만 손해죠. 우리만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미국은 그 달러화 자체가 이제 그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네. 뭐 무한정 찍어내도 그게 다 통용이 되고 그렇게 많이 찍어낸 그 시중에 이렇게 풀린 달러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 뭐 미국 내수 결국은 한 7년 만에 이제 이 미국의 경기가 엄청나게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고 이번에 이제 그 경제 성장률도 2.1%, 실업률도 거의 뭐 완전 고용 수준 5%까지 올라왔다,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도 더 이상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 0.25% 포인트를 올린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사실상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자체의 이 신호는 미국 경제는 완전히 그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걸 갖다가 선언했다고 봐야 되죠. 그렇군요. 네. 실제로 이게 보니까 뭐 계속 시그널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미국 연준 제닛 예런 의장도 그렇죠. 인상 가능성 이걸 언급한 바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금융시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그 한은의 그 하는 총재도 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 기준금리 인상 내지는 금융통위 회의를 매달 합니다. 보통 이제 직접적인 어떤 표현을 쓰진 않지만 네. 그 시장에 그 항상 그 미리미리 신호를 줍니다. 지금 현재 경기 상황, 현재 뭐 물가, 현재 어떤 뭐 그 이런 상황들을 표현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 그에 이 현재 상황을 알려주고요. 네네. 그 시장에 앞으로 이런 그 고용 그다음에 뭐 물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장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 총재가 얘기를 네네. 하면서 시장에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반응을 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늘 인상이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 이미 이런 몇 달 전부터 이미 올 초부터 계속 그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에 쭉 흘러나왔고 네. 시장도 이제 그런 인상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왔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뭐 어제도 미국 그 다우지수나 네. 우리 한국 코스피나 이렇게 폭락하지 않고 견조하게 오르는 거 보면 나름대로 그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내성을 갖고 있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네. 내년으로 넘어갈 거다 이런 전망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미국만 혼자 미국 경기만 나홀로 잘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들만 있었지. 네. 뭐 남미, 특히 유럽은 그 침체가 더 오래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어서. 네. 유럽 중앙은행 ECB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쪽에서는 금리를 계속 떨어뜨립니다. 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과 다른 어떤 그 양상을 보였고요. 네. 중국도 최근 몇 달 사이에 그 경기가 굉장히 급락하면서 주가도 폭락하고 중국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우려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독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금 그 아베노믹스의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고환율 정책의 어떤 수출주도.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특별하게 지금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유독 미국만 지금 경기가 나름대로 살아나고 있고 사실상 호조를 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과연 이걸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또 도미노로 다른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홀로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리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 내부의 요인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자체의 나홀로 경기가 혼자 막 호조를 띠고 있고 이 금리 정책이라는 것이 금융당국 그 전국의 그 금리라는 거 먼저 항상 한 발 앞서서 먼저 정책을 펴내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은행의 뭐 금통위에서도 뭐 발표도 비슷하지만 먼저 뒤늦게 지금 이 경기가 살아나고 있을 때 금리를 올려야 마치 지금 만약에 금리를 못 올리게 되면 그 경기가 계속 성장세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뒤늦게 금리를 올려도 그 잡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 엄청나게 시중에 풀린 달러, 그다음에 유동성
미국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사실상 거품이 엄청 많다.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도 그렇고 2008년 영국. 이후에 또 다시 또 거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 다시 그 많은 그 시장에 풀린 돈들이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이 돈이 기업으로 들어가서 네. 제대로 된 생산성을 보이고 그것이 노동자의 임금으로 들어가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다시 이게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되면 좋지만 네. 그 너무 많은 돈이 풀리다 보니 이게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네. 금융시장, 자산시장으로 이렇게 투기적으로 그렇게 막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돈들은 또 신흥국 금융시장, 네. 한국, 남미. 그래서 그 금융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이쪽은 또 금리가 높잖아요. 네네. 미국은 제로고.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 높은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그 많은 돈들을 이제 미국에서는 달러들이 너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미국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 시장의 흐름에서 달러를 걷어들여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달러가 더 이상 풀리는 거에서는 결국은 통화팽창 정책은 안 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걷어들이는 거죠. 금리를 올리면 자기네들 그동안 풀었던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실질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번에 금리 인상이 0.25%. 네. 25%가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도 이게 끝이 아니라 조금씩 계속 올릴 거다. 그래서 굉장히 소폭 인상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씩 더 올린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동안에 미국의 금리 인상 그 사례가 이번 2008년 말고도 2008년 이후에 이제 계속 제로 금리 가기 전에 다른 그 과거의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지금은 이번에는 좀 미국이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시장에 신호를 주고 대비를 하게끔 했지만 과거에는 갑자기 막 금리를 확 올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0.25%포인트를 먼저 하나 올리고 다음에 아마 내년에도 계속 금리를 0.25%포인트씩 한 3번. 그러면 합하면 0.75%포인트잖아요. 그럼 지금 0.25니까 한 1%포인트까지는 내년에 더 올라가고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시장에서는 베이비 스텝이라고 합니다. 베이비 스텝?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같이. 그렇죠. 그래서 그쪽의 금융시장에서는 이걸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천천히 한 단계씩 급격하게 어떤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갑자기 시장에 충격이 가니까 한 단계 올라갈 것이다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시장도 그런 충격을 좀 흡수하고 나름대로 미국도 자기네들 어떤 그런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이제 옛날에 제로 금리가 사실상 비정상이니까 정상화로 가겠다라는 의지고요. 그게 지금 제로 금리로 가기 전까지 미국의 금리가 한 3.56 이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3.56까지는 가려면 한 2, 3년 동안 꾸준히 3%까지는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 그만큼 미국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경우에는 그 조건이 미국 경제가 지금처럼 회복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조건이 붙어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조금씩 오르지만 결국에는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매년 미국 금리가 오르게 되는 건데 이렇게 미국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게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이제 당장은 지금 이제 오늘 0.25%포인트 올리고 다음에 내년에 또 이제 0.25%포인트 올리고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게 금리가 올랐다고 뭐 당장 이 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가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금리가 오르게 되면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수조 달러의 이 돈들이 시장에 나왔거든요. 풀렸죠. 그걸 이제 양적 팽창 정책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돈들이 결국 이런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서 거품이 나오는 거고 주식 시장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도 2008년 이후로 지금 거의 2배 이상 올랐고요. 부동산도 과거 2007년 이후 그 당시로 거의 다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거품 있고 이런 자산 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투자했던 돈들을 갖다가 다시 이제 돈들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저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여기 투자했는데 이 이자를 갚으려면 원금을 빨리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원금을 회수를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자가 오르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쪽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 뭐 채권, 주식 이런 금융시장에서 아무래도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고 이미 뭐 한 일주일 사이에 벌써 북미 시장에서만 네. 90억 달러가 이미 돈이 빠져나갔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뭐 돈이 이제 막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실제 지금 제일 큰 금리가 오르면 제일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싼 이자로 정부가 빌려줄 테니까 일단 집부터 사라 이래가지고 그렇죠. 집 산 사람들 굉장히 떨고 있을 텐데 그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 이제 일단 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도미노로 이제 다른 나라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건 뭐 미국 금융시장이나 뭐 국내 금융시장이나 전 세계 금융시장이나 큰 차이는 뭐 없을 것이고 결국은 미국 사람이 됐든 우리나라 사람이 됐든 거의 제로금리, 싼 거의 뭐 금리 안 되고 돈을 빌려서 쓸 수 있었으니 또 미국은 소비의 나라잖아요. 사실상 거의 모든 거를 다 미리 땡겨서 리스나 렌탈이나 이런 형식으로 다 미리 땡겨서 사실상 소비를 통해서 나라가 경제가 뒷받침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은 죽을 때까지 그 빚을 갚느라고 관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빚을 갚아요. 네, 집값, 자동차값 뭐 여러 가지 그걸 다 갚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못 갚고 죽으면 이제 그 아들 딸들로 넘어가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거나 사실상 넘겨주지도 않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소비의 나라, 소비의 그 국민 뭐 소비로 그냥 끝나는 걸로 평생 소비만 하냐 그렇게 끝나는데 결국은 이제 돈을 빌려서 결국은 이렇게 이자가 이제 금리가 올라오면 다시 결국은 이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단순 생계형 자금을 빌려서 쓴 그런 빚진 사람들, 대출자들한테는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미국 국민들 안에서도 단순 생계형 자금 빌린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타격이 갈 거다. 그렇죠. 시중은행 이제 대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신용 대출이나 뭐 여러 자동차 할부나 이런 각종 그 담보로 빌린 것들 이자가 이제 오르니까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가 0.25% 정도 오르면 시중금리는 그게 어느 정도나 반영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기준이니까요. 네. 0.25%포인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중앙은행이니까 그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결국 은행과 은행 사이에 그 적용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장 어떤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그래서 한국은행도 마찬가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1.5%인데 그 1.5% 사람들이 1.5% 기준금리니까 내가 당장 가면 1.5%를 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중은행은 또 그 1.5% 돈을 중앙은행에 빌려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또 마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1.5 플러스 뭐 그래서 1% 포인트 그다음에 거기에 또 뭐 자녀들 뭐 비용 아주 2.8 뭐 2.9 해서 높게는 3.3% 이렇게 이제 팔죠. 그렇군요. 그걸 이제 또 3% 시중은행이 이자를 붙여서 팔면 빌려주면 이제 다른 카드사나 또 제2금융권 있죠. 제2금융권. 거기는 거기서 또 더 붙입니다. 그래서 거의 10%포인트 정도까지 올리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리라는 게 일종의 도매.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소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저기 된다고 그렇게 보면 도미노로 쭉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자 부담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대출 받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생계비도 좀 쓰고 또 자동차 할부 이자 좀 내고 뭐 이랬던 분들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실업자들 일자리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실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지금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외신을 좀 읽어보고 보니 지금 분석가들이 하는 얘기가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일단 이제 미국 경기가 호조를 띄우고 있다.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미국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산업 생산이나 소비나 이 기조가 좋다는 의미고 이제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갖다가 이자 부담이 커지잖아요. 지금보다 분명히. 그렇죠. 지금보다 분명히 이자 부담이 커지면 그게 가게나 기업이나 똑같이 이 부담을 과연 감내할 수 있느냐.
가계가 그 이자 부담을 감내를 못하면 파산하게 될 것이고 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수익을 나서 그 이자를 갚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개인이나 기업들 입장에 보면 그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자기가 소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를 낼 돈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줄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기업의 이익이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기업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네. 기업의 매출 감소는 곧 이익 감소로 이어지고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이 감소가 되면 투자가 또 줄어들 것이고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고용이 또 줄어들겠죠. 그럼 고용이 줄어들게 되면 실업자가 늘게 되고 그럼 결국은 경제에 또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쪽에서는 0.25%포인트 정도 올린다고 해서 미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다. 그리고 이거 단계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거 오히려 뭐 나름대로 또 다른 어떤 좋은 쪽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는 또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그 신흥국가 경제 위기설 이건 또 뭐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실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미국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지금 그 이번에 하는 총재도 엊그제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네. 하는 총재가 한 얘기도 이 얘기인데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 세계에 나가 있던 그 달러들이 네. 이제 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돈은 이자가 높은 데로 언제든지 이동을 하잖아요. 단 한 푼 0.1% 포인트 이자만 높아도 저쪽으로 넘어가고 우리가 뭐 그 은행 가서 돈 빌리거나 할 때도 한 푼이나 적게 이자를 그럼요. 주는 곳 가잖아요. 다 조사하죠. 그렇죠. 다 따져보고 네. 요즘은 이제 다 그 소비자들이 똑똑히 하셔서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제 그 나갔던 달러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이렇게 돌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신흥 국가에 되게 이제 리스크가 크고 네. 거기가 그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 금리 마진을 그러니까 싸게 돈 빌려가지고 한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남미나 이런 데 막 투자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금리도 높고 그만큼 이익이 높으니까 대신 이쪽은 좀 경기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좀 불안하고 네.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쪽은 훨씬 더 경제도 튼튼하고 훨씬 더 기축통화에다가 금리까지 높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신흥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신흥국에 돈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로금리 그다음에 양적 완화 정책으로 풀렸던 그런 달러화가 빠지게 되면 네. 신흥국가에서는 그 이런 다른 그 제3세계 국가 이런 국가들은 외국 자본이나 달러가 되게 큰 도움이 돼요. 당장 지금 자신들의 외환 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외국 달러 자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 생산에 기업들의 네. 돈을 빌려줄 수가 있고 그 기업들을 그 돈을 바탕으로 기업들은 운전자금, 그 기업을 돌릴 수 있는 자금을 쓰고 그 기업을 돌린다는 결국은 임금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하나의 생산에 되게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되는 게 그 달러화인데 만약에 외국인 자금들이 이렇게 우르르 빠져나가게 되면 그 기업들이 갑자기 또 도산하게 되죠. 옛날 우리가 외환위기 생각하시면 돼요. IMF 때. 괜찮은데요? 그렇죠. IMF 때 우리는 그때 이제 외환 보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외환 보유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 자본들이 확 들어갔다가 싹 빠져나가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외국 그 외환 보유가 없다 보니까 기업들이 엄청나게 그냥 도산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신흥 국가들이 지금 만약에 이번에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달러가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신흥 국가의 외국인 자금들이 한 3조 5천억 달러.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3조 5천억 달러라는 게 이게 네. 달러가 3조 5천억 달러라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이게 지금 전 세계 신흥국에 뿌려져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미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외국 자본들이 서서히 이제 발을 빼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갑작스럽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돈이 쫙 빠져나갈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게 도산되고 또 통화 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그렇게 곧바로 이제 외환위기로 올 수 있고. 이거 걱정입니다. 근데 또 미국이 금리를 한꺼번에 왕창 올리지 않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적은 수치의 금리 인상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올리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나 일본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또 그렇죠. 내리기도 하고. 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혼자 나홀로 경기 회복세, 나홀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어떤 평가 속에서 다른 나라들, 유럽이나 일본 이런 쪽은 아직도 경기가 제대로 회복세에 오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럽은 그 재정 위기 이후에 지금도 뭐 그 남부와 북부 사이에 여러 가지 그 차이가 많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 그 재정 위기 그 터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유럽 전반적으로 북부 그다음에 독일 이번에 뭐 폭스바겐 사태도 있었지만 네. 독일 뭐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밑에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전반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결국은 지난 3일에 예치금리, 이제 기준금리가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 또 추가로 또 내렸어요. 그리고 또 그래도 경기가 안 나아지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돈을 더 풀 수도 있다. 그런 입장을 또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그 네. 유럽 중앙은행 그 의장이. 일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노믹스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기본적인 그 재정 확대, 양적 완화 이게 이 기조를 계속 좀 유지하고 있고 영국도 지금 최근에 발표한 게 임금 수준이 정부가 내지는 중앙은행이 생각했던 만큼 올라오지 않고 있다. 네. 임금 수준이 안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소득이 그만큼 오르지 않고 소득이 오르지 않으면 소비가 늘지 않고 소비가 네. 늘지 않으면 또 기업의 어떤 이익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영국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우리나라도 뭐 이번에 계속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1.5%. 지금 거의 뭐 1년이 훨씬 넘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좀 올려야 올릴 수밖에 없어. 아마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올렸기 때문에 네. 우리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그 아까 말씀하신 외국 자본 이탈 네. 나갈 가능성 이게 네. 클까요? 그래서 전체가 흔들릴 이런 위험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얘기 있죠. 그 이미 저희들 한번 이런 경험이 있고 네. 이런 어떤 외국 자본의 급격한 이탈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어떤 신흥 국가들, 금융시장의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문제여서 네. 예전에 그 G20 그런 회의 때도 하나의 주요한 의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국 자본의 급격한 이탈 내지는 그 유출입, 자본의 그 급격한 유출입,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오고 이 과정을 제대로 잘 이렇게 좀 뭔가 좀 규제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무 그 나라의 어떤 금융시장을 막 좌지우지 돼버리니까. 그 나라의 금융시장이 막 흔들려 버리면 그 나라 경제의 기초, 펀더멘탈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체가 흔들리니까 그걸 좀 규제를 하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근데 결국은 이게 강대국 논리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잘 흐지부지 됐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그 이미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얘기가 꾸준히 나오면서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돈을 조금씩 다 빼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지금 그 자료를 보면 국제금융협회 자료를 보면 네. 지난 3분기에 15개 우리나라 포함해서 15개 신흥국가 순유출된 그러니까 순수히 빠져나간 돈이죠. 네네.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이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계속 어떤 그 자기 상품 그 자금이거든요. 그 외국 포트폴리오 자금 338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빠져나간 돈이 거의 40조 원이 나간 거예요. 와, 3분기에만? 네, 3분기에만.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기 그 2008년 4분기 이후로 최대치로 지금 돈이 이제 빠져나간 거고. 네, 한국은 어때요? 한국? 그 가운데 40조 원 중에 한국이 12조 8천억입니다. 109억 달러가 한국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당한 건데요? 상당하죠. 네. 4분의 1 정도. 이 전체 그 신흥국가의 유출 중에 4분의 1 정도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위험한.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그 국감 때나 얘기 나오는 게 한국이 글로벌 그 은행 내지는 글로벌 국가의 뭐 호구, ATM기. 왜냐하면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이 너무 자유화돼 있고 너무 쉽게 아무나 제도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막 빼가기가 쉬운 거죠. 그렇죠. 막 넣다가 네, ATM이야. 그렇죠. 그냥 돈 넣고 돈 빼고 아주 쉽게. 그래서 그 국내에 들어와 있던 그러니까 투기자본들 그러니까 이런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 보니까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국민의 그 경제를 생각하면 투기자본들의 규제를 그 어떤 것보다 선순위에 놓고 제도화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금융주권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데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영국 같은 이런 그 금융시장이 선진화돼 있다는 그런 나라들도 솔직히 그런 쪽의 금융 규제는 되게 강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 규제는 또 잘 못해요.
참 바보 같은 생각이 그렇죠. 답답한 마음이 좀 들게 합니다. 대한민국은 왜 되찾고 싶었던 나라에서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된 것일까? 대한민국은 왜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하는 나라가 된 걸까? 대한민국은 왜 국정교과서 체제로 퇴행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 현대사의 진실과 화해를 위해 노력해온 비판적 사회학자 김동춘 교수의 새 저서 대한민국은 왜에서 그 답을 찾아보십시오. 국정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진짜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은 왜? 사계절 출판사. 지금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정부가 이제 가계부채와 관련돼서 너무 심각하니까 대책을 내놨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 빚내서 빚을 지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빚내서 집 사는 건 이제 관둬라 이런 그렇죠. 취지죠. 네. 그리고 앞으로는 그 갚을 능력이 상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그리고 꿔주겠다. 이제 이런 건데 자 미국 금리 오르죠. 네. 그런 정책 발표됐죠. 이 가운데 좀 그동안 빚내서 빚으로 빚 갚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게 그렇죠. 지금 채무불능 상태, 그렇죠. 상환불능 상태에 되면 이거 경제 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IMF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건 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실제적으로 있고 물론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약간 이제 그런 전망이 엇갈리기도 하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일단 금리를 올렸고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미국 금리가 그 동안에는 올릴까 안 올릴까 이랬는데 이제 올렸으니까 그렇죠.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계속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고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아까 1.5%였다고 했잖아요. 미국은 재료였으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 돈이 들어왔거든요. 앞으로 이제 미국이 계속 금리를 0.25%포인트씩 계속 올리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1%, 1.5, 2 막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펀더멘털이나 리스크가 적은 당연히 그쪽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겠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 자금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나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는 그 돈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를 올려줘야지 미국보다는 올려야지 우리나라 들어왔던 나가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는 이제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와 여러 가지 이제 거의 동조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번에 미국이 올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마 올릴 텐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금리가 언제 올릴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아마 이제 고민을 할 것이고 금통위원들도 되게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지금 어차피 미국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데 이걸 언제 올려야 될까? 되게 이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던 그 FRB 의장의 그런 이번에 그 인상도 되게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가는 것도 선제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항상 뒷자로 금리 정책이 뒤늦게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될 거를 뒤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돈이 먼저 나가서 다 해줬고 뒤늦게 금리 정책을 뒤늦게 펴니까 항상 욕을 얻어먹죠. 시장에서. 이번에 저희가 1.55지만 언젠가는 올릴 텐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그렇게 쏙 좋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최경환 경제팀이 온 다음에 추경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10조 원 넘는 추경 편성에도 그 경기 살린다고 했지만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3%도 안 나옵니다. 2.7. 뭐냐고. 그러니까 2.7%밖에 안 나오죠. 그래도 그분은 이제 내년에 이제 총선 때문에 거기에 콩밭에 가 있으니까 마음이 이제 콩밭에 가 있죠. 그리고 경기도 못 올려놓고 돈은 지금 엄청나게 또 풀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이 들썩거리면서 부동산 집값이 좀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막 빚내서 집 사신 분들 꽤 많죠.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가 1,200조가 넘었어요. 세상에. 근데 여기에서 금리를 올리면 이게 단 0.15든 0.25든 내지는 뭐 0.5든 어차피 한국은행 기준금리 올릴 텐데 그러면 시중은행 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무고한 시민 피해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그 딸내미 친구 엄마가 빚을 내서 집을 산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빚내서 집 사면 안 된대. 아무개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막 얘기해주면 아우 그래도 정부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네. 최경환 부총리가 그러진 않겠지. 그거는 그냥 기자들이 하는 얘기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집을 사더라고.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 정부 믿고 박근혜 대통령 믿고 최경환 부총리 얘기 믿고 정부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부를 믿고 빚을 왕창 내가지고 집을 사신 분들은 이거 앞으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비가 없어질 것 같아. 그렇습니다. 이제 하우스푸어라는 게 옛날에 나왔잖아요. 학원 다 끊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그러니까 그 빚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살 수 있죠. 그리고 그 자기 소득의 한 30, 보통 이제 그걸 30%라고 하는데 자기 소득의 30% 이상을 갖다가 대출 갚는, 이자 갚는 내지는 그 빚 갚는 데 쓰게 되면 생활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대부분이 보면 적게는 뭐 50%, 많게는 60%, 70%를 그 소득의 상당 부분을 갖다가 그 빚 갚는 데 쓰게 되면 그리고 그것은 이제 조건이 집값이 오른다는 조건이거든요. 집값이 올라야 자기 자산이 올라야 어느 정도 계속 뭐 거기다 뭐 갚아 나가도 이게 지금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됐구나, 3,000만 원 됐구나 그러면 그래도 이제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가고 이걸 팔았을 때 자기가 어떤 그런 갚은 걸 되돌려받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이제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이제 오를 대로 올랐고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고 또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금 현재 그 침체 국면이 계속되고 그러면 이제 소득이 안 받쳐주잖아요. 소득이 올라야지 또 빚도 계속 갚지. 맞아. 소득은 안 오르는데 이게 이제 침체가 되고 내지는 갑자기 이제 소득이 안 오르고 또 경기가 침체되면 이번에 기업들 엄청나게 구조조정 많이 했잖아요. 심지어 뭐 두산 인프라코아는 뭐 신입사원한테도 명퇴하는 그런 그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신입사원한테 무슨 명예퇴 왜 뽑았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 저는 너무 제가 기사 제목을 잘못 읽었나 했어요. 이게 무슨 누가 기사를 잘못 썼구나 했더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 막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정말 상식 파괴의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기업들도 위태하지. 그다음에 그런 그 지금 금융시장도 좀 불안하지.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빚 엄청 내가지고 집 사시면 이제 금리는 또 오르고 그 부담이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말이 이제 100만 원에 0.1% 내지는 뭐 5% 오르면 뭐 얼마 안 되지만 이게 1,000만 원 1억이 되면 그 부담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보니까 집 사신 분들은 1억에서 2억 정도는 다 깔았더라고요. 최하 1억 이상은 다 1억은 깔고 이제 집을 사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큰일 난 상황이에요. 이게 이자 그게 그 빚내서 집 산 분들 굉장히 근데 좋은데 집을 또 사잖아요. 목동, 강남, 여의도 이런데 엄청나게 빚내서 집 사신 분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아파트 관리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세종시에 있잖아요. 세종시? 세종시에 거기 공무원들, 행복도시. 거기 공무원들 이제 그 다 이주한다고 해가지고 아파트가 엄청나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 세종시뿐만 아니라 세종시 공무원들을 바라보고 동탄 2신도시. 동탄 1신도시도 아니고 2신도시. 거기도 엄청나게 거기도 엄청나게 아파트가 있는데 대부분이 전부 다 이제 투기성으로 다 거의 뭐 초기 1,000만 원 그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 중도금 다 대출 받아가지고 2억 5천 3억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사놓고 오를까봐. 어떡하면 이제 이게 금리가 오르고 이제 되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이제 다 깡통 나오고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젠가 어떻게 터질 그런데 이거를 정부 당국자, 정책 당국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쁜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 또 아까 우리가 그동안 항상 얘기했던 그런 토건족들, 그냥 건설회사 이게 다 이렇게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짬짬이 내지는 다 단합 단합이 아니죠. 단합은 좋은 거야. 단합은 좋은 거죠. 담합이죠. 미음입니다. 다의 미음. 단합을 단합을 잘하면 좋지. 좋은데, 맞아요. 담합을 해가지고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좀비들이야.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또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빠져나가요. 제일 먼저 빠져나갑니다. 전쟁 나니까 한강 다리 끊고 도망간 아무개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진짜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이거 뭐 동반으로 그렇습니다. 동반으로다가 동시다발적으로다가 이거 상환 불능 사태가 벌어지면 그냥 오는 거네요. 경제 위기가. 그렇죠. 단순히 이제 설이 아니라 이제 현실이 되고 현실이 되면 글쎄요. 이게 이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올해 내년 총선이잖아요. 내년 총선까지는 나름대로 정부가 계속 상반기에 돈을 계속 푼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걸 계속 이제 감추겠죠. 그 돈 풀린 돈으로 아직은 괜찮다 하면서 그 한 8조 원 상반기 집행되는 그 8조 원으로 사실상 그 위기를 이제 덮고 가겠죠. 사실상 어디가 상처가 났는데 반창고를 살짝 붙여놓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반창고 그렇죠. 고름이 껴서 썩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반창고는 일회용이니까 떼야 될 거 아니에요. 떼고 나고 보면 이제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겠죠. 그게 이제 다음 정권, 다음 또 대선이 있을 텐데 다음 정권이 그걸 또 받아안고 독박 쓰게 되는 그럴 거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정권 초기 때는 경제 위기설이 항상 불어나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누가 싸놓고 가면 다음 사람이 와서 치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IMF 때 호남의 할머니 한 분 취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부른 것 그때 뭐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취재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예 뭐 IMF를 그 귀신 혹은 선상님 뭐 비유하면서 IMF 선생님 가셨냐 막 이런 얘기들 막 있었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겠어요? 오면 안 되는데 정말 이런 형식의 이런 식으로 경제 정책을 끌어가거나 하여튼 지금이라도 어떤 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어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번에 경제 정책 방향도 별로 그런 내용도 없고 그냥 총선 앞두고 정부가 그냥 내놓는 그 내용만 있었으면 아쉬운데 이게 완전히 선거용이야. 그렇죠. 완전 선거용이죠. 이번에 내놓은 것도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에 그냥 올인해서 정부든 여당이든 뭐 그리고 그거를 경제팀을 책임지고 있는 그 부총리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것보다 저는 더 종편이나 이런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텔레비전들이 그 정말 국민들의 실생활에 와닿는 그 사실 보도를 하기보다는 말씀하신 토건족이라든가 건설회사 광고가 다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 입장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보도하니까 정말 국민의 눈과 귀를 언론이 가리고 있으니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팟짱을 들으시면서 균형을 맞추고 정확한 정보를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그 소중한 정보들 저희가 잘 챙겨 들었습니다. 이 빚을 다 어떡하지? 빚 갚아야 돼요. 큰일 났네 진짜.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빚 많아요. 소득 불평등 빨리 좀 해결해줘요. 임금 불평등 이런 거 빨리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양꼬치. 풍무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내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 어제 다 마무리가 됐지요. 사흘 동안 진행된 이번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르쇠로 일관한 그 증인들의 발언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자면 지금 아직도 진실의 문을 열기에는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흘 내내 이 현장을 취재했던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현재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흘 내내 취재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제 보니까 제가 밤 11시 40분경에 마무리 네. 리포팅을 하시더라고요. 아, 예. 네. 어제 좀 늦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청문회 눈물바다였죠. 네. 어제 청문회장이 눈물바다가 됐는데요. 오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동수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 정성욱 씨가 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정 씨는 이게 동수의 마지막 모습이다. 이거 한번 보시고 끝까지 진실규명 부탁드리겠다며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시신 수습 직후 사진이었는데요. 정 씨가 들어보인 하얀 A4 용지 안에는 다소 부패한 모습의 안면부와 전신사진 이렇게 두 장이 위아래로 담겨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청문회장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가족들은 오열했고 사회를 보던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과 특조위원들도 눈물을 닦았고요. 취재하던 기자들도 눈시울이 붉어져서 촬영을 하고 취재하기가 좀 힘든 정도였습니다. 예, 정 씨가 동수군의 사진을 공개한 상황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제 가족들의 한 우리 애들 왜 그렇게 그 추운 바다에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꼭 진실규명해 주십시오. 이게 동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끝까지 진실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사진을 어떻게 꺼낼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선뜻 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텐데요. 그만큼 진실 규명에 대한 그런 열망 그게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흘 내내 진행된 청문회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게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온 이 아버지의 그 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참고인으로 나왔던 이준호 학생 아버님도 네. 화면 자료를 공개했죠? 그렇습니다. 이준호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 이수아 씨도 참고인으로 나왔는데요. 마지막에 아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세월호 안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준호 군이 양손으로 V 표시를 하며 해맑게 웃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씨는 제 아들이 평소 사진 찍을 때 웃지도 않고 무표정인데
마지막에 많이 웃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세월호 얘기만 하면 네.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말씀드리기조차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요. 네. 자, 이번에 민간 잠수사들도 굉장히 많이 참고인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얘기들을 했나요? 네,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김관홍 잠수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의 해경 간부들과 구조 책임자들의 불성실한 답변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월호 수색 당시가 다 생각이 납니다. 잊을 수가 없고 뼈에 사무칩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왜 모르겠고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저희는 일명 노가다일 뿐인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기억을 잘합니까? 비록 진실이 아닐 수는 있지만 당시 상황은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욕을 먹더라도. 정말 모르쇠로 일관하던 증인들이 뜨끔했을 말입니다. 네. 또한 해경과 해군 등 정부의 초기 대응뿐 아니라 이후 장기간 민간 잠수사들이 선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혼선과 무리수를 민간 잠수사들이 증언했는데요. 김관홍 잠수사는 차근차근 수색하고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을 밟았다면 뒤에 다시 재발견되는 일이 없겠지만 갑자기 정부 세월호 수색 TF나 해경의 요구로 3층 수색 중에 5층으로 가라는 식의 변경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원고 안중근 학생인 중근이가 기억에 남는다. 꼭 찾고 싶었는데 라며 잠시 말을 잊지 못했는데요. 방청석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 공무원을 하셔야죠. 이렇게 공적 의무로, 아니 공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기억나는 사실을, 진실을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바로 공무원들이 좀 제대로 들었어야 됐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민간 잠수사들 증언은 해경 그리고 정부가 당시 상황에서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한 것인지 그것을 충분히 짐작해야 하는 이런 얘기들인데요. 네. 어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직접 증인으로 나왔는데 어떤 얘기들을 했죠? 새로 밝혀진 사실이 좀 있습니까? 네, 이주영 전 장관이 오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원래 나오지 않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나왔는데 청문위원들은 이 전 장관을 향해 오락가락한 수색 현황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적 사항들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고 하면서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고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당초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던 정부의 부실 대응 이유, 이런 어떤 근본적인 내용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질의가 단순한 책임 추궁에 그치자 일부 청무위원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해서 밝혀지겠냐 이렇게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오마이TV로 생중계를 시켜보던 일부 누리꾼들도 댓글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네,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정부의 부실 대응이 어떠한 점 때문에 그랬는지 그것은 충분한 사실관계는 밝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이런 행동을 한 것인데요. 네, 제가 어제 특조위 쪽 사람하고 얘기를 좀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주영 전 장관이 이렇게 나온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미지 만들기가 아니겠냐. 선거용이다. 네. 어차피 오늘 나와봤자 자신이 손해보는 건 없을 것이다. 몸을 낮추고 머리를 숙이는 모습 보이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전직 장관, 물론 이제 내년 총선을 뛰어야 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식의 좀 참과 거짓, 진실과 불이한 것은 좀 구분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한 발언이 뭐고 어떤 방식으로의 진실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투표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청문회 총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흘간 내내 현장을 지키셨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계속
모르쇠 청문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3일 내내 증인들은 일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배후 의혹 등을 밝힐 중요한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등의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또한 선장이 그럴 줄 몰랐다는 얘기를 하면서 선장 탓을 했고요. 그리고 해경 123 정장의 미흡한 조치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증인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청문위원들도 잘못했지 않냐는 식의 단순한 추궁에서 벗어나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증인들이 답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남 탓을 주로 했어요. 네.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이런 그 과거 청문회에서 재벌 총수들이 했던 행태를 고스란히 반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측면에서는 성과도 있었나요? 네,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된 청문회가 계속되면서 허탈한 면도 많았지만 네. 이런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에서는 약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참사 당시 해경의 공영 무선망 녹취록이 2가지 버전이 있었다는 점과 퇴선 명령을 했다는 거짓 내용이 포함된 김경일 123 정장의 인터뷰가 해경 지휘라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준비 진행됐다는 정황을 포착한 점, 이런 새로운 의혹과 쟁점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잊혀졌던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쟁점이 다시 한번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의 특조위 흔들기에 청문회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요. 계획대로 청문회가 열린 것만으로도 진상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주영 전 장관이 네. 진실을 알고도 정정하지 않은 부분이 또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잠수사 숫자 부분입니다. 참사 이튿날 청와대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제 수색 구조에 투입된 인력이 8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김석균 전 해경 청장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잠수사 500여 명이 투입됐다고 부풀려 발표한 것을 정정하지 않고 묵인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네. 이호정 특조위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해경은 지난해 4월 17일 오전 7시 8분과 51분 두 차례에 걸쳐서 청와대와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해경 잠수 인력이 8명 투입됐다고 보고했고, 이 내용은 해양수산부 상황실에도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이를 보고받았다고 시인했는데요. 네네. 하지만 김 전 청장이 박근혜 대통령 진도체육관 방문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잠수사가 500명 투입됐다고 말했는데요. 같은 자리에 있던 이주영 전 장관은 이를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500명이 투입됐다, 그 말을 그냥 듣고 있었던 거죠. 어제 청문회가 끝난 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청문회 평가 발언이 있었는데요. 주요 부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9시 44분부터 54분까지 10분 동안 예진이가 3번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엄마의 답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시간에 엄마는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진이가 마지막 갈 때 엄마를 찾았는데 그 엄마는 일하느라고 마지막 부르는 딸의 부름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진이 엄마가 꼭 해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꼭 집에 오겠다던 우리 딸입니다. 아침부터 엄마 힘내라고 길을 보내주던 착한 딸이에요. 철이 없는 아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오란 말 한마디만 했다면 지금 저 좁디 좁은 사기 항아리가 아닌 제 품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죽고 싶지만 죽을 수도 없습니다. 꼭 알아야겠습니다. 왜 그토록 아프게 가게 했는지 꼭 밝혀주십시오. 꼭 밝혀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특조위는 고소고발 또는 특검 등 남아있는 여러 가지 권한 또 과정을 통해서 이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고소고발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특검도 요청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겁니다. 청문회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청문회에서 나온 결과를 온전한 사법 처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다시 한번
해경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양심에 따른 증언을 호소합니다. 책임을 회피한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결국 컨트롤 타워도 없었고 지휘체계도 없었고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였던 것을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낱낱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 임무가 이 특별조사위원회에 있음을 국민 모두와 함께 공유하며 노력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박종우 기자 지적해 주신 대로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이 옳지 않았고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라고 말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잘못된 허위 사실이 유포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령 뭐 대통령 앞에서 장관이 그것은 뭐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추후에라도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팩트를 네. 사실을 다시 수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조차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청문회가 열리는 어제까지도. 어제 뭐 이 구조인력 부풀린 것에 대해서 네. 뭐 옳지 않았고 최종적인 책임은 뭐 저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글쎄요. 어제 뭐 그 자리에서 그 정도의 얘기로는 그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에게 준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호중 청문위원이 그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묻어두고 가는 거 아닙니까? 평생. 그렇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 고백이라도 했어야 됐던 것인데 그조차도 하지 않았던 책임. 이것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것이 공적 자리에서 있는 분들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흘간의 청문회가 진행이 됐지만 진실규명은 첫 발도 사실은 제대로 내딛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특조위의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이 워낙 처음부터 시행령 예산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흔들었기 때문에 조사할 시간도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분석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기도 합니다. 네. 보수단체들 방해 시위도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이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3일 내내 고엽제 전후회에서 청문회 시작 시간에 맞춰서 특조위 규탄 기자회견을 했고 어버이연합은 그저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제는 국회에 갔더라고요. 국회 그 정의와 국회의장 뭐 비판하고 이런 기자회견을 하느라고 국회에 가느라 어제 청문회장에는 오지 않았는데요. 아무튼 이런 보수단체들이 기자회견 하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마이크 소리 그리고 군가 소리 이런 소음이 청문회장으로 들어와서 청문회를 방해한다는 게 문제인데요. 다음 청문회에서는 이런 방해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더니 다음번에는 이런 대책 그리고 경찰의 협조 이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지난해 4월 16일 벌써 600일이 넘은 상황입니다. 네. 도대체 멀쩡한 배가 수학여행을 가던 아이들이 왜 저렇게 바닷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요. 우리 언론들이 보도를 많이 안 했어요. 특히 그 보수 언론들 그리고 또 지상파 방송에서는 이 세월호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보도가 안 됐던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한 지적도 좀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뭐 지상파 3사는 청문회 생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도 면에서도 좀 이해가 안 됐는데요. 첫날 김동수 씨의 자해 소동만 부각시켜 보도하는 행태를 좀 보였고요. 자극적인 것들 그런 것을 뽑아냈고 그러면서 청문회 전 과정을 생중계한 오마이뉴스, 오마이TV 뭐 이런 인터넷 방송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남 광주의 한 시민단체는 광주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 스크린을 내걸고 오마이TV의 청문회 생중계 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는데 언론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임무를 이번 청문회 기간 동안 지상파 방송 그리고 보수 언론은
하지 않은 걸로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깨어있는 참 언론의 역할이 소중하고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정호 기자 사흘 내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내일 모레 민중총궐기 대회도 나가셔야 되는데 늘 네. 현장에서 가장 애쓰는 기자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기울었을 테고 친구들은 하나 둘 울었으리라. 보고픈 엄마 아빠를 불렀을 테고 어른들은 나 지키 소리쳤었다.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잊혀질 수 없으니 그리움도 어렵다. 마음에도 못 있고 하늘에도 못 있다.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